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순서를 바꿔서 제주도 지역 민화를 볼 수가 있는데, 제주도 지역 민화 속에는 글자 속에 파도문을 완벽하게 빽빽하게 채워 넣는 게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폐암의 그 밑에서 위로 펴치게 오르는 폐암에는 꼭 그 새 머리,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조두체라고 얘기를 하죠. 새 머리체.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 속에서 글자체가 120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 32체를 가지고 썼지만 사용을 했지만 중국에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문화 속에 전파된 것을 보면 특히 백수백복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합체라고 그래서 130체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옮겨 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창작,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포함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자도의 연구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인데요. 이 제주도 문자들은 대부분 3단 구도로 되어 있었고, 위쪽에는 비교적 그 사당을 비롯해서 아마 위에 쪽, 하늘 쪽을 얘기했던 것 같고, 아래쪽이 그 땅. 그러니까 그 원방각과 같은 논리를 이 민화의 바탕을 깔고 그렸던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제주도 사람들이 그렇게 유식했느냐? 꼭 그렇지. 아무튼 제주도 민화라는 것만은 확실하고, 그렇다면 그 근본 바탕 논리는 무엇이냐? 이것은 연구 대상입니다. 비교적 19세기 초반, 아마 18세기 말 정도에서 볼 수 있는 3단 구도로 완벽하게 되어 있는 제주도 문자도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도 문양을 완벽하게 꽉 채웠고, 그 다음에 그 폐암에서는 상당 부분 새 머리 조두체를. 근데 이런 민화에서 아니면 서예계에서도 과연 왜 제주도에서만 이렇게 조두체의 문자도가 나오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작가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가능하면 이 문자도라는 항목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더 많은 자료를 섭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끔씩 눈이 보이는데, 이건 역시 새 눈을 폐암마다 집어넣다 보니까 여기가 충효라고 되어 있죠. 충효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새의 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조두체의 영향인 것 같고, 위쪽 부분은 역시 그 조상을 모시는 신당, 에는 대부분 꽃이나 대나무, 소나무를 심게 되는데, 여기는 매화를 심어놨습니다. 근데 매화꽃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꽃 크기가 똑같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도장을 찍어서 꽃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류하는 것은 도장인자 인화문 민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나무는 또 어떻게 만드느냐를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주도 현경면 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 지금부터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들은 얘기. 그 할아버지도 직접 해보지 못했어요. 그 혁피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가죽이 잘 없었기 때문에 일제 때 일본 군인들이 신다 버린 군화를 고구마나 감자하고 바꿔서 그 군화는 신는 게 아니라 잘라서 글씨를 쓰는데 사용을 했었다는 얘기. 또는 지금 이런 이나문에 관한 얘기를 깊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이나문은 도장을 나무로 파면 안 된답니다. 반드시 고구마나 감자로 파서 도장을 찍으면 가능.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고구마에 그 뭘 새겨서 찍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고구마나 감자에는 녹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100%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문제는 작가를 알 수 있는 게, 자, 제주도 문자도에서는, 이런 그 아주 유식한 내용들도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문자도는 효제, 충신, A염치로 나오지만 이런 그림에서는 효제, 충신, 성자, 신손, 계승, 어천, 만년으로 나옵니다. 이게 도교에서 성자, 신손, 그러니까 자손 만대에 내려가는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꼭 그 고기 잡는 사람들만 살았던 게 아니라 육지에서 아주 대단한 지식인들이 내려가서 살았었기 때문에 이런 육지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아주 뛰어난 문구들 같은 것들이 문자도에 등장하고 있더라. 이건 문자도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제주도 문자도들이었고요. 제주도의 화조도의 특징을 몇 가지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은, 이건 지금 염자의 위쪽입니다. 그래서 그 새가 두 마리 앉아 있는데, 이 새를 자세히 보면은 삼각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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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이 계속 수십 번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출신 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육지에서도 이 삼각형의 원리가 뭔데, 이게 왜 제주도 문자도에서 그냥 무의식 속에 그린 그림이 분명합니다. 전체적으로 삼각형, 삼각형이 엄청 중복이 돼요. 참 민화가 아주 연구하고 찾아볼 만한 재미있는 구석이 너무 많은 분야가 민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은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원방각이나 천지인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엔 과연 그런 논리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제사지대에 쓸 수 있는 효제, 충신, 문자도에 이런 게 들어갔겠느냐. 근데 이런 게 제주도 문자에서 아주 많이 등장된다는 거예요. 한두 개 등장되었을 때는 그 작가의 현대적인 감각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전통 제주도 민화에, 그러니까 현대 작가의 힘이, 현대 작가의 학식이 들어가기 훨씬 이전에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은 그게 뭐냐. 그 다음에 조 두 채에 꼭 폐암에 새머리를 집어넣는 건 그건 무슨 영향이냐. 연구하고 하면은 재미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안동 지역 민화는 특성이 역시 이렇게 흘려가는 채, 아마 초서체에 가까운 문자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충성, 충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대표적인 안동 지역 문자도들입니다. 마치 이런 것은 보면 블록 쌓기처럼 보이죠? 사실 이게 책입니다. 책가도를 함축시켜서 문자도에 잡아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들은 적어도 아마 제가 보기엔 19세기 초반으로 연대를 올려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 작가들의 어떤 더 디자이너적인 스타일을 떠나서 이런 봉황을 글씨보다 더 크게 그려서 아주 뛰어난 우아한 느낌을 갖도록 제작을 했던 이런 민의 작가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지. 안동 지역이요. 그 다음에 호남 지역에서는 장산파란 작가를 1837년에 태어나, 그 다음에 생모를 모르는, 이게 그 장산파의 작품인데, 이 장산파의 작품은
실제 일반 19세기, 20세기의 문인화 중에서 떨어지지 않은 수준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민화 작가들이었는데, 다행히 여기에 낙관이 있었고, 여기 한 부분에 보면 산파라는 게 나왔고, 여기에 79세 영감님이 이 호를 썼는데, 그래서 일반 그 작가, 일반 컬렉터들이 말하는 이 장산파는 전주 아니면 전주 아래쪽에 삼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삼내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그야말로 한 15, 16년 동안을 쫓아다니 봤지만 찾을 길이 없어서 아직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다만 이 산파란 사람의 작품들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장산파의 작품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뛰어나죠.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지금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컬렉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암미술관에 있는 것은 뭐 이렇게 훌륭한 민화작가 아닙니다. 호암미술관에 있어도 장산파 그림은 장산파 그림이에요. 장산파의 화조. 그래서 이런 화조들이 근래에 제가 전라도 민화를 몇 번 발표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그림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도 그림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좋아하는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같은 그림들이에요. 다만 보관 때문에 병풍 색깔이 변했을 뿐이죠. 이 연꽃과 이 새들에서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구도, 채색, 필력을 느낄 수 있는 민화들입니다. 그러니까 민화 중에서는 아주 고차원의 훌륭한 그 값비싼 민화들도 있었고, 실제로 떠돌이 화가들 또는 그야말로 그림의 근본을 모르면서 그렸던 작가들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장산파의 그림이었고, 이 장산파의 제자 이름은 우당 박준성이란 사람인데, 역시 완벽한 어떤 그 기록이 없어요. 다만 제가 조사했던 것은 장산파의 그림이다, 장산파 제자 그림이다, 이것 가지고 하나의 추측입니다. 누군가는 제 논리를, 이제 민화라는 게 작가를 이제 찾기 시작을 했으니 누군가는 이 논리를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박준성의 장산파 제자의 그림입니다. 또 전라도에서 장록구란 사람을 찾게 되어 민화 작가를 찾았는데요. 1903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돌아가셨는데, 완벽하게 호적, 초본 내지는 후손들을 만나서 찾아냈던 장록구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육가 원칙에 의해서 찾아낸 작가와 그 다음에 그냥 그랬을 것이다, 남의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찾는 그 민화 작가 계보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사실은 안동 지역 민화와 닮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 작가가 안동 지역을 방문을 했었을 것인지, 아니면은 안동 지역과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것인지, 역시 그 후손 손주들이 이무 70대 80대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나름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 장록구의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 지역 민화, 제가 찾은 민화 작가들을 보면은 동초 황견용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은 생물년을 1883년에 태어나서 1960년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황견용은 서해 쪽에 유명한 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 양반이 남긴 작품들을 민화적인 민화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민화 작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우한
지금 세계적인 작가지요. 이유환을 치고 들어가면은 무슨 얘기를 썼느냐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사랑방에서 어느 미나 그리는 떠돌이 화가가 와서 금강산을 그렸는데 그 금강산이 대단히 훌륭했다. 내가 그 그림을 보고 나도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금강산이 이것은 그 손주부가 황순국이라는 분이었는데 남해 보건소장을 지내셨던 분이었고 만나서 이 자료를 많이 섭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여기에 반드시 동초라는 호를 썼는데 금강산이었습니다. 바로 이유환 선생님이 어려서 사랑방에서 그린 금강산을 보고 나도 화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그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그림은 진주의 대하고등학교 박종환 교장 선생님이 소장하고 있었던 건데 이 그림이 현재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화는 대부분 외국에 팔렸다가 다시 경매회사를 통해서 들어왔거나 아니면 어느 박물관에 컬렉션하고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록이나 아니면 기타 현대 문화 속에서 자료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 그림 하나만 전혀 행방을 알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산수 금강산도입니다. 그래서 이 동초라는 이름을 찾게 되었고 후손을 만나게 되었고 이 동초가 어렸을 때 살았던 하동에 저는 찾아가서 지금 이 외손주가 하동 면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동초를 찾으면서 굉장히 대접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또 이 동초 작가에 관한 얘기를 동초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배경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금강산의 뾰족한 산을 이렇게 그렸고 중간중간에 사슴이 돌아다니고 중간중간에 절도 있고 가끔씩은 스님도 지나가요. 백제 와전에서 봤던 산수 같은 느낌을, 그렇다고 이 양반이 백제 와전을 봤느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깊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양반은 생물연대가 이무 19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고 또 이 양반 활동 반경이 부산 지역하고 경남 하동 일대에서만 대단했던 분입니다. 경남 도지에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사중이란 민화 작가는 1895년에 태어나서 1958년에 돌아가신 양반인데 바로 이 양반이었습니다. 역시 호적 초본을 확인을 했고 그 정사중 선생님 따님이 시집갈 때 준 병풍을 지금도 펴보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유품이기 때문에 잘 가지고 계셔서 아주 깨끗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남 통영 일대 지역의 표본 같은 그림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약간 시대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제 영향 내지는 서양화 기법을 약간 도입되는 것이 보이긴 하죠. 이 정사중 선생님 사이가 경상남도 경찰청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집안이 대단한. 근데 결국은 민화 그린 사람들이 그렇게 작가 연대 계보를 할 수 없는 엿장수나 가지고 다니는 그림들이라고 하지만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정말 높은 벼슬도 했었고 후대까지도 그 후손들이 우리 사회에서 뛰어난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사회 문화 계층의 엘리트층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화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또는 화제를 쓰려면 적어도 시서에 꽤 자유로워야 민화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사중 선생을 조사하고 있는 사이에 그 일대에 집안에 병풍이 있는 집을 조사를 했었는데 박종군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한 1km, 2km 떨어진 그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사놓은 그림, 이게 바로 같은 정사종 그림이었었어요. 마지막, 이게 통영 백석조 표구사의 사진만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정사종 선생이 그린 책가도인데, 이 책가도의 본을 연대가 올라간 데서부터 계속 그려 내려왔다는, 아마 이런 내용들은 다음 책가도란 강의에서 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변해 내려왔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화 작가를 알 수 있는 작품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화는 작가 연대 계보를 알 수 없는 그림이 아니라 사실은 작가 연대 계보가 있었는데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았을 뿐이다.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문화 속에서 민화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학문 계통에서 석박사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심지어는 서울대학교 미술사학과 같은 데서도 민화라는 항목은 아예 그 언급을 하지 못했었지만 근래에는 박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민화가 우리 문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 가장 기본적인 작가에 관한 얘기들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